안녕하십니까. 오늘이 3월 17일인데 어제 그저께가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날이어서 3월달이야말로 우리 역사상 대단히 중요한 그 지능과 관련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귀한 시간에 코로나 핑계대고 온 일이 잘 안 이루어지니 복잡한 일들 합니다만은 실은 우리가 마음 먹고 마음 가다놓고 공부를 하기로 한다면 코로나가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마음 먹이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받아가지고 대충 보다 보니까 이 두 분들 얘기를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신문을 할 것 같습니다. 페이지요? 네, 근데 960페이지. 60페이지. 이거 12에 오늘 신문에 광주와 관련되는 우리 민족정신 내지 역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분 인물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 나는 그 장면 하나가 현재 20페이지에 나오는 장면 하나가 한국 기독교를 선교사 기독교가 아니라 한국이 민족주의적으로 자주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예를 들면 조선대학 옛날에 양영일 교수가 네. 단문상보다 처박을 때 그때 양영일한테 선교사 앞집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선교사는 선교사 기독교에 있을 뿐이지 진짜 예수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주장을 했던 분이 바로 이 김경재 교수입니다. 김경재 교수가 한신대학 교수 평교수를 하면서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기독교 속에는 다 부처님 대승불교도 다 들어있고 원효스님 사상도 다 들어있고 세계 율곡 사상도 다 들어있다. 세계 율곡하고 기독교 정신하고 공자맹자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전통 우리 전통 문화 다 뜯어 깨물고 그러다 기독교를 대치케 한다고 주장하는 그 선교사들은 그 교수들은 그렇지 않다. 앞집이다. 외세 침략자 앞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고방식이야말로 서양 정신적 노예가 되는 문제는 안 된다. 그 주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경재. 옛날 말로 우리 선생학교 다닐 때는 김화중입니다. 저 선생학교 가르칠 때 전체에서 8등을 했기 때문에 8반 급장이요. 그 나는 이제 성적 좀 뒤떨어져서 들어가서 그 8반 급장 밑으로 난 8반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중학교 졸업을 후에 거기는 광주고등학교로 가가지고 아주 완전히 기독교에만 빠져갖고 있다가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가 한학자예요. 그래서 정신체로 보니까 무조건 그쪽 것만 성서만 갖고 선교사만 들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한국신학대학 교수로 들어가갖고 거기서 공부하면서 무조건 외국 책만 얘기하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좋고 동양에서는 좋고 그 사상을 연계시켜서 이해해야 한다고 항상 주장을 해갖고 글로 인해서 이거 저 사람은 하여튼 그냥 생각할 건데 그래서 웬만했으면 쫓겨날 것 같습니다. 한국신학대학에서. 그런데 다시 쭉 이론을 전개하다 보니까 원체 기독교 조직신학에 대해서 잘할 뿐 아니라 관련된 세계 사상을 다 통용하고 있으니까 못 쫓아냅니다. 쫓아내면 그럼 바꿔보면.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와 관련된 영국이란다거나 지원 취재를 안 해주는데도 다 김경재 교수가 다 달아내면서 교수님께서 몰아갖고 그러면 현재 여기 선교사 기독교 학원의 약점을 전부 다 보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 이론의 대가였던 크리스천 아카데미 강원용 목사 등을 이어서 이분이 바로 다음에 한국 크리스천 아카데미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너무 길게 안 하려고 중요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 후에 이제 기독교더라 그것은
너희 만들어놓은 그 교리만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신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 여호와 뜻이 하느님의 뜻이고 우주 뜻이고 우리 마음 뜻이고 전부 예. 성령의 뜻이다.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어. 완전히 융통자지해 버리니까. 그래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기독교가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할 때 타락한다고 할 때 다시 한국 기독교를 살리려면 김경재 교수님이 한국신학대학 한신대학의 총장 좀 맡으시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한국신학대학 교수의 전부가 연판장을 돌려갖고 96%가 가서 선생님 좀 총장 맡으십시오. 그 이제 부탁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나보다 총장 해라고? 그 말은 다시 말해 교수는 하지 마라 그 말이지? 알았어. 그리고 집사가 헛뻑하니까 나 그러면 가란 말인 줄 알고 갈게. 그 이제 교훈을 놔둡니다. 그렇게 이제 다 교수들이 붙잡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어려울 때 사상적으로 혼란된 이 한국 기독교 방향을 정착시켜 놓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설명하셔야 할까. 그러면 나는 기독 교리 신앙만 나는 할 것이고 총 행정에 관한 문제는 적당한 사람들 당신이 뽑으시오. 내가 그런 것까지 관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후보자를 10명을 뽑아갖고 올 것이니까 이 중에서 6명 쓰겠다 그래갖고 점을 찍어주시오. 여러분들이 뽑으면 되게 내가 뽑을 수 없다. 그렇게 10명 뽑아서 올라나기 10명은 너무 많은 게 6명만 뽑으시오. 그러니까 6명 쭉 이제 여기 리스트 써가지고 오니까 쭉 둘러보세요. 이분들이면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잘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김경재 교수 승낙을 받고 그 사람들이 이제 총장 선거에 입고를 해요. 그래 그 사람들이 다시 말해 조직신앙 내지 서양 선교사 포교 그 교리만 갖고 설명하겠습니까? 자연히 김경재 교수가 그동안 썼던 논문 적어도 동양에서는 이제 공자 맹자를 한다는 도자 사상까지 다 알아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한국에서는 다시 말하자면 원효 우상을 모르고 세계 유목을 모르면서 어떻게 그 뜻도 모르면서 무슨 세상 평화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사상을 다 흡수해야 한다. 그래갖고 그 후로 한신대학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전통사상, 다시 말해 불교와 유교와 그다음 한국을 중심으로는 원효와 의상과 세계 율곡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것도 모르면 그건 서양 앞집이다. 그 이론에 의해서 바로 한신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이론이 전통과 민족 공동체 이론의 역사의식하고 연결된 걸 바꿔버렸습니다. 그 일을 만들었던 사람이 여기 바로 말하자면 김경재라고 하는 그때 어렸을 때는 김화중이라고 하는 광주 선생학교 나하고 같이 입학했을 때 그 친구가 8등 했던 사람이고 내가 21등인가 했던 사람인데 그 나하고 같은 그랬는데 몰랐지만 그래서 동창이 실력을 지냈는데 그 후에 서로 간에 편지 내왕하고 전화를 하다 보니까 아주 진짜로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은 우리나라에다 지금 그분이 소개한 것 중에서 간디 인도 예. 간디가 설명하셨던 적어도 8가지인가 7가지인가 그 바로잡지 않으면 전부 그 종교인들 전부 가짜다. 그 내용을 간디가 그 기념사업에 써놓은 것들을 갖고 자기가 그놈 비켜갖고 와서 그 해설해갖고 한신대 교수한테 합친들 다 합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즘에도 그 간디를 인용하고 있었던 김경재 교수 이론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통해서 보자면 특히 대승불교란다거나 기독교는 우리 인류들이 서로 협력해서 공동사회 이상사회 만드는 것이지 누군가 자기들끼리 주도권 잡으려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지. 주도권 잡으려고 한 것은 그 침략주의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선 나가지고 두 번째 그 옆에 나와 있는 것이 이이화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이화 선생 아세요? 아니요. 선생님 맞지. 이이화 선생은 이제 광고 약간 이런 선배님 광고 7회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광고 댕기 졸업한 후에 어디 그
여관에서 뽀이를 하면서 광고를 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졸업 후에도 또 여관 뽀이 하면서 예. 계속해서 책이라고 나오면 역사책, 국사책이라고 나오면 다 전부 그 순순히 외워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뽀이로 지내갖고 광고 나온 것이 위로 그 나머지 독서광일 뿐인데 그 사람 학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여동 동생인 한국학 중앙원장을 했던 안병욱이가 만든 한국사 연구회라고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학회만 하면은 가서 거기 앉아 나이 없은 영감생이가 앉아갖고는 얘기만 나오면 거는 것 같고 네 개는 이러고 해갖고 그냥 단순히 어떻게 붙게 처음에 사람들이 뭔 영감생이가 생각했다 했는데 쭉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밑에 흐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철저 민족주의거든. 그러니까 안병욱 회장이 이화 선생님 이 주제에 대해서 간단한 소견을 한번 이화 선생님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죠. 기회를 주었어 이제. 예. 그 대신에 기회는 말고 5분 내에 3분 내에 요약했었죠. 그 모든 쟁점을 이화 선생이 5분 내에 3분 내에 쟁점 정리해서 발표하는 기회를 항상 안병욱이가 주니까 발표하는 것이죠. 그렇게 회장한테서 해파른 나이 차이가 있는 근데 회장한테서 그 늙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니까 좋아서 야 앞으로는 나간 뒤뭘 발표할까요? 이 문제 다음은 뭐 문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안병욱이 기후를 얻어갖고 한국사, 국사 회의만 하면 나가갖고 그냥 주제별로 거기서 주어진 시간이 5분이니까 3분이니까 3분 동안에 전체 핵심을 찔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갖고 정리하려고 책을 내기 시작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 인해서 그 학회에 안병욱이 한국사 연구회에서 예. 가면 이제 수없이 많은 회원들이 그 늙어갖고 졸업장도 없는 어떤 촌 노인들 같은 사람이 와갖고 머리 시켜 와갖고 그 얘기를 하는데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잘못하면 가령 민족 반역 잘한다거나 역사 침략 잘한다거나 네. 제국주의 같은 거 생각하니까 면도날로 찌르게 막 쳐버렸냐. 예. 그렇게 굉장한 이제 인기는 올라갔지. 그런데 이제 글로 인해서 안병욱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남대학에서 있을 거니까 그랬지. 전남대학에서 이제 한국사 학회를 하는데 이화 선생님이 와갖고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안병욱은 안 왔을 때 완전히 왕이야 그냥 요것이고 저것이고 있는 대로 그냥 눈에 거치면 다 찍어버렸냐.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처음으로 그 사학회원지 한국사 학회원지 사학과에서 오라고 하길래 그냥 가보자 그러고 갔더니 엔진대로 찍고 잡혀졌어. 그래서 한참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야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찍는 것이 버릇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끝난 다음에 제가 손을 들어갔고 방금 말씀하신 이 선생님 이견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야 고쳐야 할 것이냐 하는 방향에 관한 문제로 기승전결로 그 순화되어서 포용되어진 방향이 선생님에 대해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문제점만 그냥 공격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문제점 수습해가는 방향에 관한 선생님 고경을 더 듣고 싶습니다. 이 얘기했던 것들에 공격했던 것들에 관한 방향을 딱 지적을 했더니 다 날 그걸 깨러보더니 선생님은 어느 대학 누구셔? 난 법과대학 내 가족법 민법 교수인데 단지 한국 법제사를 좀 강의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특히 경국대전을 보려면 삼봉 정도원 선생은 조선경국전을 읽어야 하는데 조선경국전 강의를 해봐놔서 내가 이 관심 갖고 왔는데 그 어떻게 여기 관심 갖고 오셨어? 제 외동이 저 외동 동생이 안병욱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서 경기 보고 항상 만나면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있다고 뭐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안병욱 교수 형님이요? 예. 그렇게. 처음엔 딱 나한테 막 대리원장 막 나 쫓아오더니 아이고 안병욱 교수 형님께 이제 인사드립니다. 뭐다 있는 데서 그래. 그래서 어쩐 일이죠? 안병욱 교수가 저를 학자로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뭔 말씀이시오? 세상에 선생님 동생이시란데 안병욱 교수는 저보다 나이는 훨씬 어리지만
세상에 학수대에 가서 갈 때마다 이 얘기를 하고 하니까 나를 가만히 부르더니 안병욱 교수가 선생님 지금 무엇이오? 뭐예요? 나 공부도 하고 이런 사람 얘기 없지. 그러면 뭐 한번 강의 한번 맡아보실랍니까? 제가 어떻게 강의를 맡아요? 강의 해주실까? 아 이렇게 학교 회원이고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해서 예를 들면 그 계절학기 있잖아요. 계절학기 동안에 집중적으로 선생님이 국사 강의를 한번 맡아보시죠. 무엇을 해요? 그냥 그가 이제 안병욱이가 한국 뭐 여자 대학교 카톨릭 대학 네. 카톨릭 대학 옛날에 그가 이제 무시했다가 여자 대학이 있는데 한국 카톨릭 여자 대학이죠. 카톨릭 대학에 거기 와서 국사 강의 한번 계절학기 맡으시랄까? 제가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 회장이 내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하시면 되죠. 아이고 좋죠. 그러더니 거기서 이제 제가 무슨 그 광주고등학교 백기 졸업장이 없는데 학교 댕기면서 안 지켜고 댕겨갖고 사람들 이름은 얻었는데 그렇게 이제 다그 나이는 무슨 게 사학자 되는데 쉽게 말해 제가 사학자예요. 네. 거기다 기고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제가 다. 그런데 강의할 기회를 주니까 천천무생경이 그래갖고는 거기서 그냥 카톨릭 대학에서 그 국사 강의 계절학기 강의를 하는데 그냥 아주 자기 말하면 필수의 기회 아니오. 그러지. 그래서 거기서 외학해갖고 그냥 엄청나게 준비를 해갖고 와서 강의를 했어. 그렇게 이제 그 계절학기니까 특히 이제 사학기에서는 훌륭한 사람 온다 그러면 오지 사람이니까 그렇게 우원이 보다 와갖고 아이 카톨릭 대학 이화 선생님 강의가 좋다고 해 가세. 그래갖고 꼭 수강생들만이 아니라 관심 가진 사람들이 모아지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도 이제 계절학기 있으면 이화 불러라 가는데 그래갖고 계절학기가 카톨릭 대학에서 시작했던 강의가 모든 서울 시내에 사립학교 계절학기가 아닐 때마다 이화 선생님이 불러들이기 시작해갖고 그 시간 강설에서 이화 광주 서울에 떠버렸습니다. 네. 글로 인해서 아주 그 사람 이제 전국 학술대회만 한다고 그러면 지방 학술대회에 반드시 와서 그 면도날 같은 이론을 공격하는 널리는 것은 이화 선생님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전남대학에 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화 선생님이 그런 얘기가 세상에 선생님이 우리 안병욱 교수 집에서 뭐다 데리고 키워갖고 학자 면접 냈다는 얘기 들었다고 자 그래갖고 안병욱 선생님 내 은사님을 선생님이 시키 끌어 모신다고 뭔 말씀이셔 내 2년 선배신께 내 형님 내 형이구만. 그런데 이제 한국 저 강진 출신 변호사 회장 했던 박지승이 있게 예. 박지승이가 나오고 광고 1년 선배지만은 그가 전남 법대 들어와갖고 나하고 공실한 말이요. 그 나하고 같이 사법심 대학 4학년 때 2차 시험 같이 합격해갖고 같이 처음 만났어. 거기는 이제 집이 경제력이 있으니까 2차 시험 보고 2차 시험에 과락 떨어지고 나도 과락 떨어졌지만 거기는 집이 돼갖고 바로 연세대학으로 학사 전입을 했어. 그래갖고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붙었어 이제. 그렇게 박재승이는 전남대학 출신으로가 아니라 연세대학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 근데 애다 안 되겠다 이 시키를 끊임없이 드려야 전남대학 연결시켜야 전남법대로 살아날 거 아니오. 그래 전남법대 로스쿨도 만들 거 아니오. 그래서 어이 재승이서 이리 와. 이번에 로스쿨 만들어 하는데 기와이면 여기 변호사장도 되고 했으니까 전남대학에서 명예박사 추천을 택게 갔더니 내가 좀 정말 말로 가지. 그래갖고 나 혼자 같이 동기니까 이제 벗어라 해. 그래갖고 전남법대에서 전국 변호사 회장한테다가 자기 모교에서 명예법학법 박사를 주게 되니까 자기로서 영광이고 전남대학도 영광이지. 그럼 뛰어넘게 이제 싹 박재승이는 전남법대 출신이라고 이제 소문이 난 것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대학에서 압도적으로 전남법대가 로스쿨 만드는데 중요한 입장에서 그게 왜 필요냐. 대법관을 했던 배만훈 선배가 4명 합격할 때 거기 1등했거든요. 그렇게 대법관도 있다. 변호사 회장도 있다. 그 다음에 고등법원장도 있다. 가정법원장도 있다. 딱 갖춰놔야 해. 그럼 갖춰놨다 하니까 지방대학에서 서울대학 빼놓고 서울에 있는 서울대 고대현대 다음엔
말할 것도 지방에 1순위로 전남국제가 로스쿨 문제 올라갔다. 그때 그 일을 만들어간 것들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뭔 일 있으면 야당들 도와준다고 할 때 올 때 박재성이가 꼭 변사회장으로서 그 이제 관여를 한다고 할 때 누구를 통해서 어이 정영 올라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그 광주 출신 국회의원 하나 지나가서 하나 야당 있었잖아요. 그게 거기 그쪽으로 한다고 했길래 나는 이제 그 후배고 그렇게 그 너무 그 못된 짓 좀 하지 말고 점잖더라고 해갖고 이 얘기는 글로 인해서 그 친구가 다음에 야당 공천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갔더니 그가 아까 얘기했던 이화 선생이 둘이 아주 왕건생님께서 제일 친했대. 있어갖고 아유 안병욱 교수 요 형님이라고 나도 잘 알아.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서희 이와 박재승이 나 서희 만나갖고 야당 못된 것들 전부 바꿔치기자. 그 운동을 할 때 내가 가서 가서 시키자 그렇게 하고 돼 있다고. 그런 인연으로 해서 만났던 이분이 말이 못 나갔습니다만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 한국사를 조선사를 당당하게 만들자. 그래서 신라가 삼국통일했다고 틀렸다. 그 무엇이냐? 북쪽은 고구려의 계승자가 발해고 남쪽만 신라가 백제를 일본사를 중국 당나라 끄집어내갖고 망하게 해갖고 지게한테 붙여갖고 그러면서 중국 세력이 와서 여기서 뭐 도호부 만들기 안동 도호부 만들고 도호부 만들기 했던 것들이 바로 그 내용이다. 그 내용을 해갖고 어떻게 보자면 한국사를 민족사를 중국사에서 접먹게 만드는 세력이 중국이다 하는 얘기를 썼던 사람이 이화선생님. 그 이화선생 그래서 이화선생이 쓴 한국사 얘기가 뭐 40권인가 있어요. 내가 모두 말하고 예. 진짜 그 아주 쉽게 써져 있는 한국사 얘기가 40권이 과거부터 벌써까지 딱 써있어. 근데 이 속에서 그 부분마다 나오는 것이 뭐냐? 못다한 얘기라고 해갖고 그 밑바닥부터 뒤집으려고 했던 거예요. 민본사의 민주세력 그 옷에 그 자각해갖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봉건적인 지배체제에 저항했던 것들을 사사건건이 다 지적해놨던 것들이 아까 말한 한국사 얘기.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로 보는 것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두 분 좋아했던 이화 형하고 또 내가 좋아했던 진경지 형하고 두 분 사진 신문이 딱 나와서 이걸 갖고 와야겠다. 그래서 나도 올라가는데 바쁘게 그냥 딱 올라가다가 아니 가만히 있자. 그 차례가 온다고 전화 받고 나서 요건 내가 갖고 가서 잔소리가 됐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민족사의 정신 아니겠냐. 그래서 이걸 오늘 소개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딱 솔직히 찍어갖고 왔다. 여기 놔둘 테니까 좀 있으면 한번 봐보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입맛들 이제 입맛들 노자 떨어진다고 이제 근래 건강이 나쁘기 데다가 집사람 말라 듣고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하면 1년밖에 못 살고 잘하면 한 5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동안에 살 수 있는 동안까지라도 정신적으로 등비비고 해야 한다. 그러다가 보니까 두 가지를 근래 봤습니다. 하나는 요거 지금 평화 비벼라고 해서 또 이름이 좀 김태환 씨가 쓴 이 내용을 이제 내가 아무도 부족하니까 여기 지금 원전하고 비교해 가면서 보다 보니까 이 글이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몽요결에서처럼 책에서는 그런 막 그냥 자기 아주 희한하게 자기 과장한 내용들이 보이는데 여기는 아주 겸손하게 아픈 대로 꼭 찢어가면서 이런 걸 우리가 밝히지 않는다는 것들이 저한테 근성근성하고 공부했던 저 학과를 부분 다 찢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죽기 전에 그래서 내가 복이 있어서 이 글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느닷없이 요거도 두 가지를 지금 경몽요결도 강의를 지금 못 하고 있는데 할 수가 없어서 경몽요결을 가지고 4월 중에 여기가 강원을 체력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회도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성악수료 갖고 이 원문하고 이 성악수료를 여기서보다 각자 돈 내서 좀 살아보고 싶어요.
사가지고 그러면서 같이 읽어가자. 그럼 맞아. 유 선생이 얘기했던 대로 맞아. 확실히 말하자면 정학지별로 만약에 조선조 유림이 유학자들이 공부했더라면 나라 이렇게 안 됐을 거란 말이야. 솔직히 보면 솔직히 하고 실제로는 죽게 하면 살기로 입지해서 뜻을 세우지 않았잖아요. 그것들이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너는 어쩌냐? 실력이 없는데 됐겠냐? 아니 한 줄이라도 읽어가다 보면 언젠가 됐겠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시 나눠갖고 이렇게 분단해갖고 줄쳐가면서 있다 보니까 내가 이 고비를 넘기고 집사람 100일병 걸려갖고 이제 집사람 죽으면 나도 가려고 생각했는데 집사람 살아나고 그러니까 천신조에서 나도 살아나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 대승에 관한 경기를 유교에 있어서 정학지별을 불교에 있어서는 대승 기신사상을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어서 여기서 기본적인 교육시스템 전달을 봐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두 가지 진짜 이런 특히 말하자면 기독교를 한국화해서 화합시킨 방향으로 정립한 사람이 네. 바로 광주 출신 김경재 목사고 김경재 교수고 그분이 바로 단군을 어디다가 처박아본 사람들보다 이것은 침략주의적 포교사, 선교사의 앞집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친구들 다 그렇게 냈어요. 그래서 그 소개한 것과 그 다음에 세상에 광고 다니면서 여관 뽀이하면서 고등학교 들어갔고 혼자 입지에서 뜻을 세워서 민족주의 사학을 세워갖고 그 다음에 한국사 연구회를 통해서 지금 적어도 이해기 삼국사 내지 민족사에서는 민족사 한국사 이해기 40권이야. 40권에 45권이가 돼. 그 책을 쓴 양반이 바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이화지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고향은 그냥 말해 경상도란 말이에요. 예. 경상도에서 와서 여기 어디 여관 뽀이면서 여기서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맥이 연결되어진 것이 박성무를 비롯한 광고등학교에 터잡고 있는 민족주의 세력도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그 맥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한 전공조견 나중에 한번에 읽으시고 예. 그 다음에 오늘은 또 하다가 볼게 진도가 안 나간다고 하실 것 같지만 진도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다시 있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가 또 한 번 음미하고 나가야겠다는 문제가 바로 이 지난 시간에 설명하다 말았던 이 교재로 보자면 959페이지에 나오는 초주라고 한 사람이 있었던 구국론 나라를 때려 죽인 나라 원수가 된 놈이 누구냐? 백성들 못 살게 한 놈이 누구냐? 그 이유를 갖고 전쟁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앞에부터 다시 쭉 읽었습니다. 새벽에 있나더니 그랬는데 새벽에 있나가 잘 아시는 어릴 적에 거기까지 참 못 자고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 이론에서 세 가지 단계로 분석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첫째로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래서 이 얘기는 단순히 그 백성을 못 살게 한 놈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지. 그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냐 하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따가 한 쟁점을 정리를 해서 여기서 이 초주가 얘기하고자 하는 설명하고자 하는 단계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네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해겔이 설명하고 있는 변증법적 사고 발전 단계로 크게 보자면 세 가지 단계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나눠서 붙여서 해야 되겠다. 이 공부는 주자한테 보존한테 안 했어. 그 책은 이 중요한 책은 특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잔소리 부분도 쓰냐? 그것은 지금까지 앞에 있던 삼국지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철학적으로, 학리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견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 얘기 어제 누가 뭐고 조자의 흑한 새끼 그런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 안에 스며져 있는 뜻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실력이 없는 저는 어떻게 보자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도 공부가 되지 않아요. 그래야 제가 이런 소리를 해줘야 우리 박사님 같은 분들이 아마 잔소리 끊이지 않았으면 하나까지라도 참고를 좀 있네 그렇게 참고가 된단 말이에요. 특히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이 뜻을 다음 단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연결시킨 방향으로 제시한 방향까지가 이게 되어야 특히 우리 무덕같이 앞으로 장래 촉망되는 민족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한테서는 방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크게 나누어보자면 일단 여기서는 짧은 글이지만 세 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부분에 나오는 그 글을 강요가 있고 나서는 짝찢어 있고 나니까 논왈 그래서 960페이지 첫 줄부터서 보십시다. 혹문 어떤 사람이 물어보기를 고왕의 옛날부터 지금까지 속에서 능이 약한 힘없는 사람으로서 성강자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이겨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술은 하야 그 방법이 그런 기술이 그 재주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이 뭐냐면 어떤 사람 물어본 데 대해서 말이랑 다 말이야. 이 처대국 큰 나라를 가지고 있는 처한철자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한자 걱정할 것이 없어 쬐깐 것들에 밟아보면 되니까 그런데도 처대국에서 무한자 졸개들한테 걱정거리가 안 되는 사람은 다만 항상 성가시를 겸은 냈더라 하고 보면서 느리대허니 만자가 이제 느린 만자가 있죠. 느리대허니 그대로 놔두고 말하자면 어떤 놈 바로잡으려고 않고 성가시는 놈 키워갖고 장난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강대국은 졸개들이 성가시를 해도 냅더라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그런데 처소국 쬐까는 나라에서 머물러 사는 사람들은 유우자 항상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유우자 걱정선 강대국은 힘 있는 사람들은 걱정 안 되니까 냅두고 적당히 한 번씩 핀셋해갖고 핀셋으로 집어내고 천천히가고 장난치고 하는데 작은 나라에서는 항상 언제 엎어질지 모르니까 내란이 날지 모르니까 항상 사선 어쩌면 쓰겠냐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 온다. 그것이 제1 방법이다. 그래서 다만즉 생난 느리대하게 다시 말하면 긴장하지 않고 놔둔 사람은 언제든지 생난 성가시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사선 어떻게 할 것이냐 정성 다해서 생각하는 사람한테서는 즉 생치 그 어려움이 미리 막아져서 난리가 되지를 않는다. 그것은 말하자면 이기상야 이것이야말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의 마땅히 해야 할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주나라 운항한 양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르기 위해서는 이소 취사 당시 주나라는 쬐까는 나라있지만은 이소 작은 나라이지만은 취이다. 백성들을 정성 다해서 도우다 보니까 취이다. 취나 어디 취자되고 길어나다 쓰죠. 백성들 수가 늘어나가고 강대국으로 발전하게 됐던 것이다. 뜻이고 월나라 구천은 또 원나라한테 직설하게 당하면서도 혈중 백성들을 그 강대국한테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짠하게 생각해서 애타게 생각해서 사랑해서 백성들을 부천이 사랑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은 원나라에서도 이 바로 뭐냐면 강한 나라를 강한 나라를 야금야금 힘 빠지게 해갖고 패자는 힘 빠지게 몰라지게 된 거죠. 폐사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원나라를 원나라에서 먹었던 것이다. 여기까지가 제일 첫째로 말하는 약자가 강자를 이겼던 제1 내용이다. 이것은 차비술자. 이것이 바로 약자가 정성 다하여 강자를 이겼던 첫째 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그런데 또 두 번째로 예를 들자면 낭자의 옛날에 이전에 천원 강하였고 한나라는 약이었다. 그럼 다시 말하자면 항운의 나라는 강한 나라고 한나라 유방인의 나라는 약한 나라였는데 한은 약했는데 그런데 두 나라가 안 싸우려는 게 쉽게 말하면 항우가 이날 한나라 원당을 가고 온 거지. 여기 경계하자. 그렇게 그럽시다. 그래갖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약분 홍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서로 간에 약정을 해서 저기 경계를 나누었다라고 설명하지만 말하자면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항우가 깨끗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럽시다고 따라갔단 말이거든요. 그랬는데도 장량이라고 하는 머리 좋은 충신이 이 한나라 밑에 있으면서 가만히 그대로만 시키대로만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되냐. 여기서 뭐냐면 민지 하면 다시 말하면 장량이 보기에 백성들의 의지가 민지가 기정 우리는 약한 나라와 함께 해란 대로 항우가 해란 대로만 따라가기만 해버린다고 한다면 기정돼 버리면 즉 동남동야 동은 움직이 동자는 생기죠. 생기 동자. 그렇게 보면 약한 나라는 생기가 없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힘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장량이 생각하기에 백성들의 의지가 너는 쬐깐 나라께 강등 밑에 해간 대로 걱정하고 평화만 따라가. 그래 보면 약한 나라는 더 발전하는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다. 이게 제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장량이 생각하기에 백성들의 뜻이 약한 나라로 기정이라면 이미 약한 나라 우리는 약속이라고 정해져 버린다고 한다면 난동약 나라는 성장해 나가게 생동력이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장량이 어떻게 생각했냐? 설병 추구. 그래서 틈만 있으면 백성들을 끌고 가서 추구 항우 지역을 성가스럽게 건드리고 해갖고 자꾸 찔벅찔벅 싸움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자면 북한이 남한 건들고 북한 건들고 다니까 찔벅찔벅 하다가 두드려 맞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까지 말하자면 미국다가 미사일 싸우라 ICBM 싸우라 그 정도로 커나간 대목도 선명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뭔 의미냐? 약자가 강자 약자 속에서 그 체제에 불종해버린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자기 힘을 길러는 모습을 아까 말한 두 개로 딱 나눈 것이 아니라 나눠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끝내는 항운의 나라를 마지막에 배는 거예요. 힘 빠져서 말라진 것이요. 말라지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엔 이제 다시 말하면 평화를 위해서는 강대국 약정 나눠놓으면 거기에 체계에 따라야 한다는 얘기가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그대로만 복종하면 그 나라는 망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적응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다시 말해 두 번째 변증법이에요. 그 공격이 있으면 정이 있으면 거기에 저항하는 반이 있어야 해요. 그말 정반하고 나중에 가기 위한 정반의 명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해봤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낭자에서 천하라하고 한나라하고 속에서 한나라가 결국은 그대로만 해란 대로만 가버리면 자연히 한나라는 총나라 초라에 목속이 되지. 답이 되어버리는데 머리 좋은 장량이가 여기에 그쪽에서는 안 돼. 움직여 부딪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새로운 엄청난 도전력이 생기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 대목에 가서 아주 중요한 논의가 뭐있냐. 아놀드 서인비가 썼던 세계 역사 발전 법칙 있죠. 서인비의 한 역사 연구를 한 책이 있어요. 그 특히 무덤은 반드시 그거 봐야 한다. 아놀드 서인비 역사 연구를 한 책 봐요. 거기 보면 뭐냐면 작은 나라 소수 민족들이 침략자한테 제항하고 싸우다 보면 엄청난 힘을 얻어.
근데 포기해버리면 그 민족은 뭐 죽어버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말하자면 만주족 같은 경우에 다 우리 동이족이가 거기 만주족 같은 데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정신적인 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죽고 살아버리니까 현재 만주족은 사실 해체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한테 당하고 중국놈한테 당하고 미국 놈한테 당하고 엄청나게 당하면서도 버텨내니까 최근에 와서 자기 독자적인 역량을 과학적으로도 만들고 문자적으로 만들고 역사적으로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력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토인비 말하자면 안 쓰는 게 아니라 이 세계 그 논리에 의하면 시련에 대해서 대항해내는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항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자면 정에 대해서 명분 갖고 때리는 데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버텨내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 정반 이제 변증법적 저항이 이런 거죠. 반이랑 한 번인 거 아직 수없이 많이 저항이고 거기서 저항을 통해서 약자는 자기 힘을 길러내는데 그 무엇이냐? 코로나가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지금 주사약을 넣고 못 넣죠. 그런 걸 막고 저항해 내면서 불쌍한 보잘것없는 코로나균대로서 엄청난 강한 생명력을 얻어낸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인류 역사상 중요한 인류한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예를 들면 폐병 있죠. 예. 결핵이 바로 말하자면 결핵은 우리 보기에는 강제 입장에서 성가신 존재예요. 근데 결핵이라고 하는 그 아메바가 바이러스가 그 수없이 많은 과학실 갖고 약을 갖고 하니까 페니실 갖고는 안 되고 마이실 갖고는 안 되고 하니까 더군다나 오늘날 말해 그 항생제로 공격해보면 처음에는 그 죽다가 그 다음에 이기는 놈이 있으면 그러면 엄청나게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그러지. 이제 새로 언제 터질지 모른다. 언제 터질지 모르게 뺑뺑이 또 세계 지배울지 모른다. 예.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언제든지 약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포기하고 굴종하고 물 밖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저항해내는 힘을 길러낼 때 언제든지 이겨내는 것이다. 그 대목을 설명한 것이 짧지만 여기서 낭자에 옛날에 초가 강하고 한이 약했을 때 구분해갖고 홍국 구분해갖고 너는 여기서만 살아 했는데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이 한나라 고조 책사죠. 책사. 친하인 장량이가 머리를 써서 여기 포기하고 들어가서 불종하면 안 돼요. 정신 차립시다 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말하자면 그 후에 항우같이 무뚝뚝한 뭉텅구리 같은 놈을 충동시키면서 계속 해갖고 힘 빠지게 해갖고 결국은 오강에서 결국은 그 우이하고 같이 뿌리 빠져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끈질기게 저항해낼 수 있는 생명력을 가져야 이겨낸단 말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여기서 설명 안 됐지만 끈질기게 약자가 저항해내서 안 죽으려고 발로 훔친 내용을 가져야 그것이 반드시 살아난다. 이 두 번째 법칙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 두 번째 법칙을 내가 발견한 부분, 야, 내가 바로 말하면 대단히 중요한 논리적 설명을 지금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어떠한 약소 민족들도 다 이와 같은 시련에 버텨낼 때에 예를 들어보자. 가장 옛날 말하자면 로마 제국에서 가장 비참한 시련을 당했던 민족이 뭐냐면 중동에 살았던 이스라엘에 있는 유태족 아니요. 예. 유태족이 엄청나게 많은 로마 패들한테 나친들한테 압박을 받고 심지어 거기서 가서 수없이 가갖고 그 파리산 쪽에 가갖고 거기서 유태인들 있는 대로 다 모시미들이 가면 겁타고 난리가 줍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끝끝내 버텨가지고 그 사람들 적응 요소를 이론상으로는 사랑으로 받아들인다고 해. 대화합을 통해서 만들어간다. 해갖고 사실상 말하자면 로마의 군사에 로마는 세 가지로 지배합니다. 로마는 첫째로는 군사로 지배해. 두 번째로는 신학으로 지배해. 세 번째는 뭐예요? 로마 법으로 백성들 통치 정치 기술로 지배해. 로마는 이제 기본 이견보로 가자면 로마는 세계를 3번 지배한다. 3가지 방법으로 지배한다.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했다. 하지만 그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의 정신을 지배했던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수 이름 팔아갖고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자면 예수는 항상 질문합니다. 예수가 로마 사람이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 근데 문제는 그 대목에서 이론상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말하자면 예수 어머니는 성모 마리아는 자기 약혼자인 요셉하고 약혼해갖고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예. 그랬는데 결혼하려고 하다 보니까 느닷없이 그 천진난만한 그 처녀가 임신하고 왔어. 그러니까 도저히 하느님 믿고 있는 요셉 생각에는 그대로 따를 수 없고 소문낼 수 없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마리아를 포용해갖고 한도 모르게 딴 뿌려갖고 그 얘기를 낳죠. 그래갖고 이제 딴 데 옮겨가. 그렇게 뭐 옛날 구이터에서 뭐 나북한에서 이해가 나옵니까? 얘기 한 그 찬송가에서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아. 그럼 그때 그 마리아한테 잉태된 육신으로서의 아버지 선은 아버지 누구냐? 누구요? 로마 병들. 그러지요. 사생활지요 알고 보면 그렇게 얘기가 안 돼요. 예? 사생활 예수가 사생활하고 얘기를 아니 하고 그 얘기 희망이 내용을 모르고 사실대로 얘기해버린 식으로 얘기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대목을 바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뇌를 다 겪어왔던 과정을 본 예수는 이 정신을 근본적으로 인류 화합에 관한 정신으로 받아들였다. 그 정신이 바로 말하자면 특히 유교 쪽에서는 뭐냐면 예수 사자 그렇게 얘기해본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 갖고 수없이 많은 모든 얘기를 해버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이 다른 우주적 차원의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는 그 못된 놈들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화합해서 그 다시 말하면 로마 침략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고난 속에서 사람들 어떻게 해서 다 감쌌을 것이냐 그 방향으로 고뇌를 하다가 바로 그것이 예수 깨달음을 바꿔준 것이죠. 거기서 그러기 때문에 차마 그 말을 사생활한 말을 않기로 하고 그걸 똑똑하게 알아라 하려고 한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요셉이 버리고자 했는데 성령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요. 그것은 이 애기는 로마놈의 검찰에 썼다 그렇게 설명하면 못 쓰고 네. 하늘이 큰 뜻을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주셨던 것이니까 그 뜻을 알아라. 그러니까 마리아를 사랑하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요셉 입장에서는 알았습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겠습니다. 하는 뜻을 알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하면 자기 육신에서 나온 자기 형제로 된 아들은 아니요. 그런데 그 아들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포용해주고 그 국난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흠결 없이 다 따뜻히 감싸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님 아버지를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예수가 요셉이 예수 아버지 아닌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당시에 있어서는 예수야말로 요셉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하늘 뜻을 받들고 나온 이상으로 순항했어. 그럼으로 인해서 그 후에 요셉 또 이제 다른 아들들 있잖아요. 예수 동생들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전부 다 철저하게 우애하고 화합하게 하는 방향으로 설명이 되죠.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박 선생 그 자리에서 그것을 예수 사생활을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것이 바로 성서에서 포용하고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뜻을 알고 그 마음으로 받으리라고 하는 것의 뜻이 다른 얘기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 뭘 철저하게 설명하고 있는 데가 다시 말하면 예수의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하시라고. 예수님하고 비유해서 보자면 한국 사회에 있어서 똑같은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잘했어. 문재인 대통령이 두 가지 철이 있습니다. 바람산 흥남부두에서 피라미 배 타고 올 때 나갖고 나왔냐? 엄마 뱃속에서 나왔냐? 양들 어디서 나왔어? 에? 엄마 뱃속에서 나왔고 거기에서 나왔지?
그런데 그러면 그 사실상 거기서 바람탄 흥남부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그때 그럼 엄마 뱃속에서 이거 나 애기 나 뱃속에서 낳았건 간에 그때 그 흐름을 다시 역사적으로 민족사적으로 보고 있는 문 대통령 눈에 볼 때는 남한 사람이다. 저 부산에 있어 거짓 사람이다. 아니냐 그냥 그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 뜻을 가지고 이것은 그 부산 사람이 지금 뭐 해야 한다고 그런 식 사고방식 갖고 만들고 있는 그 영남 사람하고 문제가 옹졸하게 보이고 이거 깨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깨물면 야 너는 저 흥남넌요 그래 보면 부산에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남고등학교 나와야 하고 부산 사람인 것으로 해 나가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풍남 속에서 갈라지고 고통이 있었던 그 문진 씨가 그 부산에서 낳은 거 자기 가족뿐이겠어. 가족들 다 흥남 다 깨진 사람 가족도 이제 이것들까지를 포용하는 차원에서 큰 차원의 역사를 봐야겠다. 보다 보니까 그 큰 차원에서 역사를 바라는 눈을 가져라고 설명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북한에서 내려왔던 피난왔던 옛날에 그 문목사 있지? 예. 문익환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해줬던 그 영향력을 사마를 받아갖고 그쪽을 숭상하고 그쪽을 따라왔던 그 사람들을 동생 삼아왔던 사람을 다시 두 번째 계집부인으로 그 이희호 여사를 계집부인으로 맞았을 때 그 마음속이 뭐냐? 이것은 결국은 부산 목포 사람하고 무안 사람하고 하고 부산 사람하고 연결된 차원을 넘어서서 북한 사람들까지 온 통포를 하나의 실질적인 역사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그 이효 여사를 어둠으로 해서 김대중 씨가 한 거예요. 거기서 말하자면 김대중 씨는 남한난 북한난 뭐 잘못하면 북한을 포용하다는 얘기 잘못하면 미국이 카타에 해버리니까 미국한테 나 당신 내려간 칠레 안 벗어라. 칠레 지킬게. 그래 언제니 태평양 한반도에다 아시아에다 꼭 태평양 꼬리표를 붙여갖고 미국 배신 안 할게 거기다 사인을 보내지만 속으로는 뭐냐면 속으로는 그러나 일본 놈 꼭 끼고 앉아서 아시아 분할하려고 하는 미국 말고 또 다른 생각을 내가 갖고 있어야 우리 갈라는 너희들이 38선 갈라던 우리 동포를 하나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 생각이 바로 뭐냐면 또 하나의 저 시련에 관한 반대적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 대목까지가 변칙법에서 나오는 대로 정명제가 있다면 거기에 반명제로서 두 번째 문제가 중요 문제로 되는 거죠. 내가 너무 지나치게 뻥 튼 것 같지만 좀 뻥을 트니까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다면 이렇게 될 때 바로 어찌 장량이 혼자뿐이겠냐. 그래서 이때 있어서는 기필유 문왕과 부천기사와 반드시 바로 문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부천이만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서부터 수없이 많은 게 장량이도 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강자한테 붙어서 현재 있는 상태로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도 또 하나 주체로 강자로 등장해야겠다는 것으로 두 번째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보니까 그런데 어째 그러면 문왕이 있고 부천이 있는 이 어쩔 것이냐. 반드시 문왕은 거쳐서 문왕을 통한 부천을 통한 춘추 전국 시대에 있어서 춘추 시대에 있어서 이 지도자가 나와야 할 거 아니냐라고 그럴 것이다. 그런데 비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꼭 설명했던 대로 항우를 한다거나 항우하고 그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가서 보자면 이제는 제3호 요소로 보자면 은나라와 주나라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다. 그 진짜 그래서 상주지제에 상시대와 상나라와 주나라 때는 상나라 은나라예요. 그래서 상주시대 여기다 그래서 편의상 3번을 한번 써보자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이제 달리 여기서는 바로 한나라 북이 은나라와 주나라 후에서부터 그 후의 시대가 바꿔진 것을 세 번째 명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내 이유는 좀 억지가 되지만 참고로 알았죠. 아까는 정, 두 번째는 반명제. 근데 반명제가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깨지다가 그 다음 뭐냐. 이것이 새로운 차원에서 정반응은 1차원, 2차원적 차원인데 3, 4, 5차원적 붙어갖고 섞어지다가 보니까 이제는 다 섞어져 있는 동안에 어떻게 수습돼야 한다고는 정명제와 반명제가 변증법적으로 한명제로 합으로 바꿔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목을 지금 설명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멋대로 한번 해보자면 즉 은나라와 주나라 때에 있어서는 왕후는 세존이었다. 다시 말하면 주나라 때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더 커져올 때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 중요한 문제는 은나라와 주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왕처는 누가 하냐면 왕후가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볼때 왕후는 세존 왕노릇 할 사람은 세상에서 우러러본 사람 지도자가 쉽게 말해 영웅만 지도자가 돼. 왕정만 되고. 그러면 군시는 구고. 그럼 왕노릇 할 사람과 신하노릇 할 사람 한번 정해지면 그 새끼들은 계속 신하노릇하고 왕새끼들은 계속 왕노릇만 해. 그것이 구고. 오랫동안에 왕족과 백성과의 사이에 있어 계급 구별이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차 시기 그때는 그랬지만은 지금 차지실은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로 보더만은 주나라 다음에 주나라가 다 깨져갖고 춘추전국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삼국시대가 돼갖고 이제 삼국시대가 깨지고 그 다음에 뭣도 나오고 초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마이 나오고 하니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깨져버릴 때에 있어서는 정해진 수만 왕초하던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 앞에는 아까 이론적, 이원적 시대라고 본다면 여기 말하자면 다시 은나라와 주나라가 넘어서부터서는 당차지시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때에 있어서 이제 춘추전국 시대로 하은 주나라에서 이제 전국 시대로 넘어가요. 전국 시대 되면 뭐예요? 춘추 시대만 춘추전국마다 춘추 5패 전국 7국. 근데 말이 춘추 5패 전국 7국이지만 그때 국가 나라 갈라진 나라는 20개국 30개국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냐? 30개 국가들이 다 왕초는 지가 천하를 통일하고 싶은 생각 가진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 아까 말하자면 이원론적 강자가 지배했던 시대, 이원론적 강자가 지배했던 시대가 다원론적 강자의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군웅할거 시대가 바꿔집니다. 그 군웅할거 시대를 변증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멀티디멘셔널, 다차원적 다른 요소와 쉽게 말하면 모든 절개들도 다 한번 천하를 먹고 싶은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 대목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을 설명하고 있어요. 봐봐. 그래서 당차지시 오늘 같은 때에 있어 이 시절을 만나서 보면 옛날에 말하자면 골목에서 뭐 이제 돼지 소 팔고 도안이 얻은 사람이 돈 벌면 지금 다 빠지달라고 올라가 돈 주고 사고 그 김대중 씨한테 줘갖고 빠지다는 사람도 엄청나고 많이 그런 대목이 나와. 그래서 오늘과 같은 시대에 있어서는 수유 한나라 고조 한조란 말 한나라 고조 같은 영웅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수유 한조라고 할지라도 안능 장금 취평 천하 천하오 어떻게 다시 말하자면 한나라 고조 같은 사람만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찌 능히 지가 한나라 고조가 자기가 장금 칼을 휘두르러 가지고서 천하를 혼자 먹을 수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너 혼자만 나도 해볼 수 있어.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천하를 먹으려고 움직이게 된다고. 그럼 천하를 먹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다 보니까 잘난 놈이 이제 그 대표적인 예로 진시황이 이제 나오죠. 그거 보십시다. 천하를 어째 한나라 고조 같은 사람이 혼자 먹을 수가 있겠냐? 그런데 진나라에 이르러서는 파후 그래서 벼슬아치 제도 후는 뭐예요? 벼슬자니까 공으로 했잖아. 오후에 5가지 벼슬인데 다른 말하자면 귀족이란 말이에요. 귀족이나 제후가 파 깨지고 제후 제도가
고정된 제후제도가 깨지고 팔자는 깨지 팔자예요. 그 다음에 치, 수, 숫자는 뭐냐면 딱 정해진 자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수는 자리 지키고죠. 그럼 여기 저 파후하고 제수는 다시 말하자면 벼슬 자리를 있는 것은 없애버리고 그 직무 자리가 숫자가 지킬 숫자니까 직무예요. 직무를 지키는 자리가 은수 분해. 그러니까 그 바로 말이고 다시 말하면 봉건 영주제도 계급제도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지역을 항상 맡아가지고 돌아간다고 하는 구현제도로 바꿔졌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짧지만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그러니까 진시황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 체제가 다원세계가 이루어진 것은 봉건제도로부터서 군현제도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군현제도로 바꿔지니까 그럼 뭐예요? 중요 문제는 진시황이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 중국 역사에서는 그동안에 있어서 하은 준하루 때보다는 진시황 하나가 만들었던 중국 역사 개편은 훨씬 더 많습니다. 첫째로 무엇이냐? 도량형 제도, 다시 말하면 제도를 객관화시켰어요. 그게 똑같아져. 그러니까 진시황에 의해서 바로 말하면 국가 제도라고 하는 건 직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잘난 놈에 의해서 친물친에 의해서 새끼들 이렇게 픽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제가 바꿔야겠다. 그러다 보니 저 나쁜 놈! 그렇게 진시황 제도를 엎어버려요. 지금 저 양반들 하고 짜갖고 그 사람들 지배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시황은 나쁜 놈이라고 만들지만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특히 모택동 이후에 있어 중국 역사상에 있어서는 진시황에 의해서 바로 중국은 민본 뒤로부터 민주주의로 다시 말하면 백성들에 의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가 그 안에 있어서 하은주 어떤 때보다도 진시황 하나에 의해서 더 크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진시황이 이루어지도록까지 이루어졌던 그 안에 있어서 가령 상황이란다거나 그 5만 가지 정치적 참모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진시황이 중국을 개편할 때 있어서 왕족 중심으로 계급 중심으로부터서 직무 중심으로 바꾸는 체제를 만들 때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상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그 법과 체제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 내용은 그냥 이 짧지만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꼭 알아둬야 할 것은 여기 있는 대로 급진 진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파후하고 치수지 파후하고 치수하였단 말이에요. 파후 치수할 것은 그 후는 벼슬아치한테다 감투를 돌리는 것은 없애고 치수 자리 직무에다가 자리를 주어서 사람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치수라고 하면 치는 노치자 자리하고 시자니까 다시 말하자면 직무를 맡겼어요. 다시 말하면 군현제도를 두어서 다시 말하면 관료에 의한 체제가 아까 말하자면 벼슬아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하면 뷰로크라트 봉건제도를 협박한 거죠. 뷰로크라트에 의해서 다시 말하자면 관료제도 혹은 전문가에 의한 지배 제대로 바꿔졌던 것임을 알아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하던 이익거리가 훨씬 많아지지. 그래서 바로 나라와 관계는 다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피, 진역, 진나라가 천하를 전부 다 9개가 18개가 된 군현으로 다 바꿔야 현으로 바꿔야 하니까 진보가 똑같아야 해. 그러다 보니까 다 성을 쌓아야 하고 오랑캐 막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진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냐. 그대 뭘 설명한 것이 뭐냐면 여기 말하면 민피, 진역,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역할을 담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고달퍼 죽겠게 됐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량성 쌓는데 얼마나 사람 얼마나 죽었냐. 한 300만 죽었다거든요. 그 말량성 뭘로 쌓냐. 사람 뼈다고 쌓았다 할 정도로. 그런데 왜냐하면 상대방 문제가 아니라 그 허물어 있으면 언제든지 저쪽에 말 타고 오랑캐들이 와서 쳐들어가면 돼. 지구상에서 제일 큰 무덤이 말량성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별거 뭐냐. 돌멩이로 쌓은 것이 아니라 돌멩이 옮기는 사람들 뼈다구로 쌌다 할 정도로 말량성은 사람들 그 피골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공위성에서 보면 지구상에서 제일 나타나는 유일하게 나타나는 많이 나타나는 것이 망원경으로 보면 중국 말량성 보인단 말이지. 다시 말하자면 중요 문제는 이 과거에
왕초가 지배했을 때는 하나한테 금세 충성만 하면 쉬워요. 근데 이제 전체 중국이 하나 큰 나라로 한덩으로 통일된 하나 나라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하나의 행정체제로 통치체제로 되어야 해요. 이 대목을 설명하는 내용이 요즘에 제가 보고 있는 이무영 교수가 고려대학에서 썼던 공자, 맹자, 논어와 맹자예요. 논어와 맹자, 공자, 맹자의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말하자면 왕초가 지배했을 때의 장사의 달리 다원적인 다양한 국가체제, 이 지배체제 혹은 직무체제가 되다 보니까 공자, 맹자 때를 통해서 이때는 행정학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관리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직무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전을 시작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처음으로 공자, 맹자 이론을 갖고, 공자, 맹자는 그저 도덕 통치자는 아니요. 정성 다해서 기술적으로 나라를 통치하자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으로 제 체제를 만들어 구성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 교수 눈을 보기에는 공자, 맹자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타났던 행정학자다. 그것이 그 중국 한문으로 간체체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번역해가 보는 두꺼운 책이 한 700~800개 된 책이 공자, 맹자와 행정학이라고 쓴 임명 교수 책인데,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성기 교수라고 내 후배 교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김성기 교수가 이제 내가 여기 와서 유학 강연한다고 관심 갖고, 특히 김성기 교수가 맹자한테 빠졌어 이제. 그래갖고 맹자 그 호연지기 이런 갖고 가면 나만 만나면 형님, 그래갖고 맹자 얘기를 호연지기 갖고 이제 토론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나한테 성기가 여기 책 한번 보시죠. 그래, 나도 보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맹자, 특히 이제 사상을 출발하는 공자거든. 논어에도. 그러면 구체적인 제도화 시키는데 맹자가 아주 체계적으로 다양한 맹자. 그 맹자에 관한 체계적인 얘기가 정제하고, 그것을 현대의 과학적 관리법, 합리적 관리법으로, 행정학적 관리법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벌써 25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인류 과거에 은주나라 때보다 더 팽창했잖아. 그때 당시만 한다고 팽창했던 나라에서는 옛날에 임금 밑에 충성만 해갖고 다스려서 방법하고는 안 되었다는 생각을 깨달아갖고,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그 대목을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지금 한국에서 유림이 바로 그 대목, 공자, 맹자가 생각했던 관리 기술까지 발전한 것까지를 모르고 지금 기껏해야 국가 효도고 충성하고 처음만 갖고 도덕적인 문제로 지금 노블을 따지면서 현재 한국 의학이 그 벽을 못 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그것을 잊고 나니까, 아까 말한 임명 교수 공자, 맹자, 행자 박사 한번 기회 있으면 찾아봐줘요. 사봐줘요. 하고 보니까 벌써 그 양반들 2500년 전에 이 많은 수를 중국 대륙을 혹은 아시아를 분석해가고 유지하려면 과학적 합리적인 큰 관리 기술이 나와야 한다는 그 양반을 깨달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학자들은 저 조선조 말기 전 이 현재 대학교도 이 사회적 관리 기술과 관련돼서 유학을 설명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꼭 우리가 뭐 서양의 자본주의적 이기주의적 그 시장 경제를 배척하자는 건 아니다. 그러나 공자, 맹자하고 도덕으로 돌아오자. 근데 그 차원은 지금도 이러면서 매 그만을 하고 있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관리 기술적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직 다 못 읽었지만 책이 두꺼우니까 다 읽고 나서 안목이 서면 향교에 가서 이제는 유림이 성균관이 현대 사회에 관한 맞는 유학의 관리 기술 제도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 혼자만 떨면 안 돼. 이제 박사 같은 분도 저 현대적인 관리 기술로 유한이 변모해 왔던 것들을 보셔야 되겠다 생각이 든다고. 그런 점에서 다른 분들 안 오셨는데 박사 모셨던 게 이제 나한테는 대단히 새로운 학풍과 유학을 연결시키는 작업에 대해서, 특히 우리 동양문화학교 쪽에서 거기다 방법을 두면, 다시 말하면 한국이
대한민국만 문제가 아니라 남북이 통일됐을 때 있어서도 유학을 통한 공동체 통합에 관한 방법들이 없었지 않냐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리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제는 이론적 왕초한테만 이루어졌던 대로 군자 임금 밑에서 충성해갖고 효도해갖고만 이루어진다는 차원을 넘어서야 할 때를 설명하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 이제는 옛날 말하자면 이 문왕시대가 아니라 부천시대가 아니라 진나라 시대가 지나갔고 이제 일단 진나라 깨졌단 말이에요. 진나라 시가 깨져버렸는데도 어떻게 된 제도는 봉건 영주시대가 아니라 군현제도로 지방분권 제도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바울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데까지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변증법적으로 보자면 정에 대한 반의 명제가 다 광범 퍼져버리니까 합은 뭐냐? 다차원적 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바꿔졌다. 그리고 이제 더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을 설명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누구든지 다 나도 연임금 스님금 하면 될 수 있어. 그래서 아까 천하는 글로 인해서 민피 백성들이 진나라와 같은 다차원적인 군현제도제가 되어버리게 되니까 천하가 터봉되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왕초 천자에 의한 지배체제가 다 분열되어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열된 체제를 다 각자 자기 기능을 하도록 해가면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가 이제 새로운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것을 설명하자면 변증법적으로 보자면 정과 반이 싸우다가 엄청나게 다차원적인 합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데가 없단 말이야. 근데 합이라는 말 하나 갖고는 말하자면 해결 쪽에서는 처음엔 변증법 철학으로는 처음에 논리적으로 합의 설명돼. 근데 그것이 다차원적인 입장이 되어버릴 때는 설명이 안 돼. 그것이 뭘로 바꿨냐? 그것이 이제 연방론 내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구스타프 라드루프가 얘기한 다원주의적인 공존론으로 바꿔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원주의 공존론. 그것을 바로 말하면 현재 독일이 치르고 있는 다원주의적인 공존론입니다. 그게 세계 평화제. 그 평판자 그것이 다원적 연방론이에요. 네. 그 이론에 의해서 그게 되니까 그것을 영국하고 미국은 그거 깨버려 하거든. 그래야 주도권 잡거든. 근데 자기들이 다 형만 된다, 한체는 된다 그러지만 주도권 우리가 잘못 따라와. 우리 회장대로 따라와갖고 평화해야 하냐? 그 체제는 아니요. 이제는 다 공존적으로 참여해야 해. 그것이 바로 말하는 현재 유럽에서 영국 쫓아나가게 해보고 그리고 프랑스가 다시 독일하고 통합해갖고 유럽 공동체 만들지. 유럽 공동체의 핵심 주체가 독일을 중심으로 는 다원적인 공동 이론제가 프랑스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 세상에 브레즈네프라고 아니 골바초프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 의견도력을 가진 뛰어난 문제가 있어요. 다원주의자. 그 소련에서 다원주의자가 누구요? 그것이 바로 골바초프예요. 골바초프가 이제는 스타린적 방법 갖고 무조건 옛날 그 진시황의 명령에 통합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다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각 분방론과 합쳐갖고 세계 공동적인 다원적인 연방체를 만들어낸다. 그래갖고 독일 따라가자. 독일 따라가자는 뭐냐면 독일이 동서독이 통합될 때 서독이 모든 권리를 양보하고 지기들보다 5분의 1이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동독 국가들을 동등원자로 다 대접해줘요. 그리고 자기들보다 가격이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동독의 통화 가치를 서독으로 똑같이 대접했어. 그래야 그놈을 하고 열어줘 버리니까 동독에 있는 5개의 란트가 동독 이제 도의 분방이 서독은 10개의 란트가 있어요. 10개의 란트를 말하는 작은 국가죠. 우리는 더 비치는 서독에 있는 10개의 란트 모습을 동독의 5개 란트에다 그대로 주고 동독에 있어 서독에서 나같이 교수생이면 사람들이 전부 서독에서 동독으로 가갖고 동독 대학에 가서 전부 바로 교육시켜서 민주주의 제도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퇴임은 공무원들도 전부 동독에 가갖고 정치 개혁을 해줍니다. 그것을 동독에서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발라온 것이 아니라 우리 서독 받아들이자.
거기서 출발이 뭐냐? 동독 장점과 서독 장점을 통합시키는 것이 동서독에 있어서 화합문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아까 얘기한 구스타프 라드부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체제에서 싸움은 누구한데 우리는 동독 서독이 미국하고 소련하고 해갖고 우리가 가난하서 이 4대 전술국가.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미국도 따뜻거리고 고마쪽도 따뜻거리고 해갖고 러시아하고 해서 우리는 너희들하고 전쟁 안 하려니까 평화 합의하려니까 통일 반대하지 마라이. 좋다. 우리 말 잘 들으면 통일 반대 안 할게. 그래서 소련 놈 따뜻거리고 미국 놈 따뜻거려갖고 제일 처음에 독일이 동서독이 화합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나서부터서는 화합 우리 말 잘 들으라고 했을 때 이제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소련하고 미국이 이제 장난친 거죠. 영국하고 조정을 하고 했는데 딱 거기다가 소련 놈 끄집어 넣어버려요. 동독 놈 끄집어 넣고 그 사이에 딱 프랑스가 독일 편을 들면서 또 너희들끼리 2차 대전 때 원전 탄가 무기 갖고 지배했던 제대로 또 뒤에 이간 시켜갖고 조정을 하고 하면 안 돼. 그 이간에 안 넘어가. 그래서 결국은 영국과 미국이 세계 지배해왔던 두 방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간이죠. 이간 정책. 죄송 말씀드린 이간 정책에 필요할 때마다 꼭 기회갖고 겉으로 표가 내서고 속으로 갖고 이간 측에 신분하고 돼 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중에 한 표가 뭐냐 기록됩니다. 전쟁 때 언제든지 평화 내세우고 타협시켜가면서 꼭 이해관계 조건 갖고 중간에서 남 타협시키러 왔어 그래갖고 그걸 이간이 좋았습니다. 그 체제가 안 먹혀 들어가 버린 거죠. 전쟁.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은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 나가고 그 미국은 유럽에서 항상 견제하려고만 할게 영국도 미국 편을 들어야 유럽을 견제하구나 해갖고 땅에 나갔는데 그런데 나갈 때만 나가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국가들이 이제 다 중립이 되어갖고 유럽 공동체 들어가잖아. 유럽 공동체 들어버리게 되니까 미국하고 영국이 짜갖고 유럽 공동체를 밟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다른 요소를 갖고 말 안 들으면 밟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중국을 고립시키고 다시 말하면 새로운 통합 세력을 만들어 가려고 한 것이 결국은 인도 끄집어들이고 그리고 말하면 중동 지역 옛날 사라세이란다거나 이란이나 이라크 끄집어들이고 에집트 끄집어들이고 그리고 브라질 끄집어들여 갖고 새로운 세계 지배 체제를 만들어가려고 이 발품을 치고 그동안에 제일 못된 짓을 하고 있는 놈들이 일본이다 그 말이다. 네. 일본이 그 사이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아시아 분할을 하는데 미국 심부름을 하고 영국 심부름을 해. 애초에 영국 심부름하고 영국하고 일본하고가 비밀조약을 만들지 않아요. 전부 거기서부터서 영국하고 일본하고 짜가지고 미국 들여가고 주물러갖고 태평양 먹으면서 지금 세계를 둥글라고. 오늘날 그래서 세계는 어떤 좀 큰 차원에서 보자면 영국하고 미국이 일본 나갔고 일본을 통해서 아시아를 분할시키려고 하는 체제가 성공이 되냐 안 되냐. 처음에 다 될 줄 알았는데 독일이 프랑스와 합쳐갖고 유럽 공동체가 만들어버리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고르바초프 밑에서 아니 얘는 스탈린 밑에서 있었던 소련 팬들이 다 독립이 떨어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전부 유럽의 공동체에 들어버리니까 세계는 지금 하나 큰 미국과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써먹으려고 했던 축에 견제를 하는 하나가 바로 아까 말한 유럽 공동체고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세계를 견제할 수 있는 큰 축을 만들려고 머리를 썼던 사람이 중국하고 인도를 그 친디아라고 하죠. 통합해갖고 미국 영국을 견제하자 한제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미국과 영국의 장난에 의해서 실패돼버립니다. 인도를 드릴게. 그것이 그래서 현재 만약에 인도와 중국이 평화적인 협력체제가 이루어져 버리면 세계 식민지를 지배해왔던 영국은 한순간에 미국은 한순간에 꽁트리가 되어버립니다. 이 체제가 이루어질 것이냐 못 것이냐. 그런데 고르바초프 같은 놈, 트럼프 같은 놈은 그것을 심하게 몰아갔는데 능구레이 같은 바이든이 현재 그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세계 역사상을 볼 때 나는 어떤 점에서는 트럼프는 순진한 놈이고 그래. 머리 활짝 빠져갖고 빽빽 말라 빠진 것 같은 바이든은 얼른 보면 굉장히 온순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바이든 주변에 있어서는 바로 누가 붙어 있냐 그러면 옛날 저쪽에 세계를 지배해왔던 미국 주도권을 장악해왔던
누구냐? 그럼 실은 그놈들이 바로 공화당 패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런 차원들을 생각해 보자면 다시 말하면 공업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주의는 그것은 쉽게 말하면 범입니다. 절대로 그 타가 아닙니다.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이 흐름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자, 다시 보자. 그럼 어느 날은 어찌 거냐? 다시 다 이제 나도 한번 진시황 해먹겠다 생각을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천하가 통다 찌그러져갖고 너무나하고 전부 다 적대 관계가 붙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시에 이로부터서 어떻게 됐냐 하면 호거리 경쟁. 잘났다 한동안 나도 한번 한다고 그래서 다 나서가 목에다 힘주고 떠주고 다니고 빠지 달라고 하고 대통령 나오려고 발광하고 현재 한국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어쩌냐 금, 아여, 피 나와 그들과의 사이에 있어서는 나와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바로 뭐냐 나는 내 것 너는 네 것 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문제지. 걔가 전국하고 역세이라 모두가 다 지나라는 이제 옛날 말하면 연인구 스님한테 안 받죠. 지는 째가도 지금 만들어. 전라도는 전라도 만들라고 해. 경상도 경상도 만들라고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국 지리 나라는 지급패들은 놈한테 안 줘. 그러니까 부산은 경상북도고 진원 같아도 절대로 경상북도에 안 줘. 그러다 보니까 저 지금 부산에다가 비행기 하나 맨다 그러니까 또 달라져. 그 순간에 특히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경상남북도가 보이지 않는 같은 경계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자면 광주고 전남하고도 또 한 덩어리가 같았는데 또 달라. 그래서 여기 이용섭이 오고 부가학이 오고는 또 아주 한 덩어리 갖고 도와 전남도와 광주시를 합쳐갖고 공동 유저자 해놓고 나서는 또 생각이 각각 달라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다르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 그 대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제 너는 네 나라 나는 내 땅 내 고정표 내 고향 지역은 내 국회의원자는 절대 않는 게죠. 그런데도 이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전국 나라는 지식자한테 전해주고 그 다음에 역세 세상을 뒤집어 보려고 한데 그런데 비진날 정비지 그러나 이래도 이제는 그래도 진나라 말기에 춘추 정치에 그 쌈마서는 시대가 안 됐다 말이야. 해다 보니까 쌈마라고 안 된다 하면서 다 깨달은 다시 말해 지적수준이 높아진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정불 혹은 정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라가 지도력을 가진 나라가 솥판같이 몇 개 중심 국가가 왕초노릇 해가면서 떼죽을 모아가지고 편을 가는 것이죠. 요새 말하면 공동 방위작전이 된 것도 맞죠. 그래서 솥단지를 가지고 거기다가 물 끓여갖고 주도권을 잡은 때가 진나라 말기 같은 때가 지금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뭐냐 그냥 설명이 아주 문제가 됩니다. 776 보자면 딱 진나라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나라가 망해보고 나니까 766국이 병거지 세. 실어보자면 전체는 수없이 많은 나라가 한 40개국이지만 그 중에 주도권을 잡고 리더십을 발휘한 나라는 전국 7국이었는데 하나가 진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6국이 현재 지금 잡고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고, 가, 위, 문, 왕 가령, 위, 문왕이 난다고 할지라도 남이 한족 그런다 할지라도 한 고조와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다시 말하자면 문왕과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왕초 한 사람이 지배의 시대가 안 되고 다원화되는 시대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시는 가이후동 그러므로 세상은 어떻게 하면 때가 되니까 가이 때를 시 가이 후또 가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가 그 다음에 기회를 봐가지고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대대문이죠. 그래서 가이후동이라고 한 것은 땅 상황을 봐갖고 때가 되겠다 싶으면 그 다음에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 그것을 다시 설명한 것을 설명하자면 그 다음에 수합이
후거 그래갖고 혼자는 안 되겠으니까 몇 명끼리 뜻 있는 능력 있는 놈들이 모아 다시 말해 공동방위 체제면 돼. 그래갖고 수합 몇 명이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야 우리가 저놈들 밟아볼 수가 없구나 그러면 모아갖고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연합국가 다시 2차 대전 새끼 연합국가를 만들어가지고 그 일어나서 힘을 쓴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탕왕이나 무왕과 같은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천하를 통일을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도 한 번은 써먹은데 예부재전이 한 번 일단 주도권 잡을 때 약간 출처 정피해 같은 게 주도권 잡을 때는 한 번 써먹어요. 그런데도 여기서 탕과 무이상 사탄 군대 일으킨단 말이에요. 군대를 한 번 일으킨데 그리고 나서는 부재전 또 두 번째 똑같은 방법 갖고는 써보면 안 돼. 한 번 해볼게. 한 번 했으면 끝났지. 그리고 올라가야지. 두 번째는 안 돼야 그 대목을 설명하는 데가 여기 중요한 내용이. 똑같은 방법 더 써보려고 해도 안 돼. 왜냐? 그 방법 나도 알아. 그럼 봤는데 다 써먹어보지. 그래서 그 다음 뭐냐면 부재전. 이거 두 번째에 있어서는 그 방법 갖고 안 되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 이길 극자로 볼 것이 아니라 참으린자로 설명해야 돼. 그 다음에는 그 방법 갖고 않고 그때는 싸움하는 것을 포기한단 말이야.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 세계 전쟁사로 보자면 초기에는 정복 전쟁이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기고 난 다음에서는 싸움하지 말고 평화전쟁 안정정책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쟁 체제로 붙어서 평화 공존 체제로 바꿔야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된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내세운 명분은 뭐냐? 왕초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 지배하에 민족 통일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 백성들 뜻을 따라야 한다. 그 말을 하려고 하니까 성중 정성스럽게 민노 백성들이 고생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성중 조심스럽게 모셔야 한다고 중히 얘기한다고. 그 진심으로 이제는 왕초가 지배한 시대가 아니라 백성들 비모진 시대로 바꿔지게 됐다. 그래서 이 성중 민노 하여서 여기 도를 어떻게 읽느냐 뒤까지 연기는 탁시심 그래서 탁으로 읽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래갖고 어떻게 한 것이 백성들을 덜 고달프게 하고 그러다 보면 평화가 되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때에 맞추어서 탁시심 헤아려서 판단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여기 말하자면 탁시심이냐 도지심이냐 갖고는 정확한 해석을 내가 잘 못했지만 일단 앞뒤로 문맥 의미로 붙여보자면 때에 맞추어서 이제 헤아려서 해야지 정권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설명해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 방법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실제에 있어서는 766국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보면 다음에 보자. 이렇게 백성들 비율을 맞춰야 한다. 그 다음 보자. 여수 근무하여서 독점하면 불행 무난하고 수유지자라도 불능모지이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거기에 관한 이제 민도가 높아지고 세계 평화적인 욕구, 백성들 요구가 많으니까 그다음 문제 그등을 그러므로 만약에 무력을 아주 극단적인 무력을 통해서 여기서 말했다. 옛날 말하면 김일성이가 남북 통일한다고 민족 통일한다고 6.25 일으킨 것 같은 게 근무하여서 수는 수행한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무력 행사를 전쟁을 통하여서 독점 상대방을 독을 억지로 정복한단 말이에요. 꼭 정복한다고 한다면 불행이 무난 끝나고 남은 다음에는 불행의 무난 반드시 불행이 그 다음에는 불행의 무난 어려움을 꼭 만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극단적인 처음에는 성공하지만 그 다음 나온다. 그래서 수유지장 아무리 머리 좋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능모지 그 다음에는 그 수단 방법 갖고 미국이 트럼프가 써먹으려는 방법 갖고는 세계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 대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대목이 아주 그 내용이라 이 아주 백명이다 이거지. 생각 없이 아무것도 아니 글자 몇 개 같은데 뜻 생각 없이 이제는